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 금리 제약적, 인플레 낮출 것으로 낙관. 토마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현재 정책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결국 목표 수준으로 낮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킨 총재는 현지 시간 6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럼비아 로터리 클럽 연설에서 나는 오늘날의 제약적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수요를 약화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면서도 높은 금리의 완전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 피벗 신호 재개, 주식과 채권 비중 확대. 이달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5월 글로벌 자산 배분 리포트에서 연준의 피벗 신호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인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NBC, 골드만삭스, 삼성바이오 등 세 종목 매수 권고. 월가의 초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생명공학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영국의 거래소 기업인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핀란드의 석유 기업인 네스티의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관련 사항 계속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치의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양시장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으면서 종목장 위주로의 전기가 이어졌는데요. 한편 약 2시간 전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불을 켰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기술주 위주로의 높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약 2시간 전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시원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46% 상승 탄력 보였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1% 넘는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가 휴장한 동안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 5천 건 증가로 발표되면서 월가 전망치인 24만 명을 큰 폭으로 하회했고 직전 1년간 평균 증가분인 24만 2천 건과도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더해 4월 실업률은 3.9%로 3월의 3.8%보다도 상회했고 월가 전망치인 3.8% 역시 웃돌았습니다. 한편 1년 전과 비교한 평균 임금 상승률은 3.9%로 2021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도는 고용 증가세와 임금 상승률의 둔화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 이야기해오던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선 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어야 한다는 의견과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시장은 미국의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이 골디락스 보고서라며 환호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후 미 10년 만기 국채 등 시장 금리가 하락했고 주요 통화와 비롯한 달러 지수도 내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의 상승을 주도했던 발언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윌리엄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던 건데요. 연준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이 어느 금리 인하 시점에 도달하면서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글로벌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현재 통화 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며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2에서 2.5% 사이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선을 그은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거나 고용시장에 예상치 못한 약화가 올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서비스업 체감 경기가 16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올해 4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52.5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전월보다는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16개월째 50선을 웃돌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에는 신규 비즈니스의 성장이 활동 증가와 신뢰도 향상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수출 사업도 증가 속도를 높이는 상태로 분석이 됐습니다. 차이신 인사이트 그룹은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관광객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서비스 부문 개선에 도움이 됐다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시장 심리는 여전히 낙관적이며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중동 전쟁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몰린 가자 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민간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라파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선 인도적 참사를 우려해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올라가면서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도 반등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휴전 협상에선 하마스가 지상군 전면 철수를 주장한 반면 이스라엘은 공격 일시 중단의 대가로 인질 석방을 요구한 탓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라파 주민들에게 가자지구 해안과 후방 지역에 인도주의의 구역을 확대한다며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에 이미 라파 공격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라파 공격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현재 라파에는 140만 명가량의 피난민이 머물고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만류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에 나선 것은 하마스와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지상군 즉각 철수와 관련한 종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인질 33명을 석방하면 공격을 잠시 일시 중단하겠다면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이스라엘은 전일 강요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아랍권 언론사인 알자지라 사무소 폐쇄와 취재 보도 활동을 금지했고 호텔로 급습해 카메라 등 장비를 압류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회장이 인공지능의 파급력을 핵무기에 비교하면서 두렵다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사기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AI가 만든 본인의 이미지를 화면에서 봤다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이상한 나라에 있는 나 자신에게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버핏 회장이 본인의 이미지조차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AI 기술이 정교하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인데요. 한편 버크셔는 이날 공시한 실적 자료에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1,890억 달러, 한화로 약 257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버핏 회장은 이 금액이 2분기 말에는 2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보유 현금을 쓰고 싶다면서도 섣불리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버크셔는 올해 1분기에 들고 있던 애플 주식의 약 13%를 매도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354억 달러, 한화로 약 184조 원어치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핏 회장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레그가 이 회사를 넘겨받을 때 애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는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핏 회장은 버크셔가 파라마운트에 투자한 것에 대해 100% 본인의 책임이었고 우리는 주식을 전부 팔았으며 상당히 많은 돈을 잃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버크셔는 2022년 1분기부터 파라마운트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해 작년 말 6,330만 주를 보유했지만 전량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마운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소니그룹이 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아폴로 그룹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손잡고 파라마운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라마운트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이 소니 측과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3일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스카이댄스와의 약 한 달간 합병 단독 협상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파라마운트는 CBS 방송, MTV,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 미국 프로 풋볼 중계권 등을 보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입니다. 최근 케이블 TV의 쇠퇴와 스트리밍 사업의 적자 누적 등 업계 전반에 걸친 역풍의 직면에 자사 매각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니와 아폴로가 공동으로 파라마운트를 260억 달러, 한화로 약 36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건데요. 다만 소니의 파라마운트 인수까지는 장애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파이더맨, 베놈 등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한 소니에 대해 미국 당국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장 파라마운트 3.1%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엔테크 실적 짚어가겠습니다. 네, 바이오엔테크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전년도 수익에 비해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또한 올해 회계연도 수익 전망도 유지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변화는 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바이오엔텍 CEO는 우구루 사이히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변종에 적응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이며 암과 전염병 치료제를 시판하는 상업적 기업이 되기 위해 임상 개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장 바이오엔테크 0.68%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가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위탁 제조업체이자 애플 아이폰의 최대 조립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올해 4월 역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매출은 5,109억 타이완 달러, 한화로 약 2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전월 대비로는 14% 증가한 건데요. 이에 더해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포함한 스마트 가전제품의 4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폭스콘은 4월 판매 모멘텀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폭스콘은 전 세계 대부분의 아이폰을 생산하지만 이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클러스터용 장비 구축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의 비즈니스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아이폰 판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폭스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폭스콘 1.3%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주행거리 증가를 위한 옵션에 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지 시간 5일 테슬라는 최근 소프트웨어 조정을 통해 모델 Y 스탠다드 RWD 버전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확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테슬라가 차량의 주행거리를 이 소프트웨어로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6년에도 모델 S70 버전의 배터리에 고객이 $3,000의 비용을 지불하면 더 나은 배터리 용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장 1.97%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네, 보잉사의 우주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가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들을 태우고 유인 우주 비행 시험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첫 유인 우주 비행을 위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밤 10시 34분 플로리다주에 있는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가 되는데요. 이번 유인 시험 비행은 2022년 5월 스타라이너가 우주 비행사를 태우지 않고 무인 비행에 성공한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그동안 나사와 보잉사는 이 우주 캡슐의 안전 성능을 더 점검하는 등의 문제로 유인 시험 비행을 미뤄왔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는 나사의 베테랑 우주 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가 탑승합니다. 이들을 태운 스타라이너는 발사 시점 기준 약 26시간 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해 8일간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좋지 않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보잉의 일부 직원이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에 대한 필수 점검을 생략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한 뒤 보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품질 보증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향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보잉 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기업금융 시너지로 초대형 IB 도약, 비은행 강화 속도 낸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이 합병해 새로운 증권사가 탄생합니다. 이 합병증권사는 출범과 동시에 업계 18위 중형 증권사로 자리 잡게 될 건데요. 우리금융은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업금융에 대한 DNA와 포스증권의 디지털 역량을 더할 것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톱10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비전 역시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자기자본 기준 업계 17위인 BNK 투자증권과 18위인 IBK 투자증권 그 사이에 랭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자본 확대를 통해 덩치를 키워나갈 계획도 함께 밝혔고요. 이를 위해 중소형 증권사를 추가 인수하는 방안도 보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증액과 외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리금융은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로 기업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그룹 통합앱 유원 출원으로 2천만 명 뱅킹 고객을 증권 고객으로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한 보험사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룹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을 쓸 예정인데요.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종합금융과 포스증권 합병의 개요입니다. 우리종합금융이 합병 비율이 1주, 포스증권은 0.34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분율은 우리종금이 97%대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자본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 KB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인데 BNK 투자증권과 IBK 투자증권 그 사이에 우리투자증권이 랭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입니다. 우리금융은 증권업 재진출합니다. 3분기 내에 합병 증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르면 연말 MTS와 통합 앱을 출시하게 됩니다. 발행어음 등 IB가 초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증권과 보험 추가 인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골 노인 찾아가 앱 깔고 주식 거래, 디지털 약자 노린 한탕 활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출근을 미루더니 잠적해버렸습니다. 정말 아니길 바랬던 신락 같은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10월 퇴직 후 투자 리딩방에 가입한 60대 A씨가 투자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1억 원 상당의 거액을 잃었다라는 뉴스입니다. 투자 사기 일당은 A씨를 프라이빗 방으로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연습 매매를 통해 소액의 수익금을 손에 쥐어주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일원들도 함께 들어있어 방에 사람이 많아서 좀 사기인 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억 6,500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사기 일당은 수익금 출금을 미루다가 잠적해버렸는데요.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고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율이 높아진 가운데 노후 자금이 범죄의 누방위로 노출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경찰은 전체 사기 연령별 피해자 중 61세 이상 고령층 피해자 수가 10,000명 넘게 증가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과 디지털 정보 이해력이 부족한 시골 노인도 타깃으로 보여집니다. 한 업체는 회원가입 절차를 녹취하고 노인들의 서명을 받는 치밀함까지도 보였는데요.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고령층 즉 55세 이상의 온라인 경제 활동률이 4년 새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노년층이 금융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건데 업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사투자 자문업의 형태를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정상적인 투자 자문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음지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노년층의 온라인 경제활동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이나 이직, 창업이나 사업, 소득 증대, 비용 절감 가운데서는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활동, 온라인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다만 사기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시면 2023년 1월보다 2024년 1년째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 추이 역시도 2020년도보다 더 큰 폭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투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수익을 올린 뒤 투자를 종용받고 있고요.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잠적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앱 활용도 힘들어 남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본 건데 고령층 사기 25%가 사이버 관련이기 때문에 유사투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좀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엇갈리는 경기 진단에 부동산 자극, 내수 살려야 계속해서 지금 경기 진단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통화 정책 방향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과 물가,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에는 당연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그냥 미리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1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대로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에 대한 전망이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린 99.6,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진 103을 기록했습니다. 두 지표가 동반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2개월 만인데요. 보통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0을 넘으면 현재 경기가 호황인 것으로, 또 선행지수가 100을 웃돌면 3에서 6개월 후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 두 지표가 함께 내림세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업계 분석입니다. 내수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생각 역시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수가 살아나는 신호가 명확치가 않아 연준을 따라가기만 했다간 인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농산물 물가가 공산품, 가공식품 등에 전이될 가능성도 분석해야 하고요.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선제적인 통화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함부로 내릴 경우 자산시장 거품 그리고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반론이 여전한데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커져 환율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미 금리 역전폭은 2%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생산과 GDP 증감률인데 2023년 1분기 대비해서 현재 1년 만에 2024년 1분기에는 0.7까지 치솟았고요. 다만 GDP 같은 경우에는 2023년보다는 1년 만에 껑충 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DP와 산업 생산 증가율 격차가 큰데 세부 경기 지표가 상승하고 또 하락하는 데 제각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 추세적 하락에 내수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고요. 자산 거품이나 환율 자극 등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각설 돌기도 전 폭등, 코스닥 수상한 거래.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스닥 상장 기업들 경영권 매각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부터 거래량과 주가가 모두 폭등하는 등 이상 조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매각 부인 이후로 주가가 다시 하락해 특정 세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최대 주주 지분이 20에서 30%, 시가총액도 1조 원 수준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연출했었는데요. 다만 현재는 1,450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한 달 전에 7,680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라면 그 사이 56%나 급등한 건 사실인데요. 3월 초 중순까지 이 회사 주식 거래량은 하루에 30만에서 40만 주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급격한 손바뀜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주사제 기업 파마 리서치의 주가도 최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함께 짚어볼 만한 부분입니다. 매각설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액 주주들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기대와 달리 인수합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철회될 경우 실망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한번 만났다라는 이유로 매각설의 시장을 흔드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한 달 새 주가가 56%나 뛰었고요.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최대 10배나 쑥 올라갔는데 이런 사모펀드를 한번 만났을 뿐인데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요. 업계에서는 특정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매각 부인의 주가가 떨어져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전문가들은 개장 전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7일이죠. 애플의 아이패드 신형이죠. 공개가 됩니다. 애플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인 28개월을 채우고 나오는 신제품인데 애플의 AI의 기기에 대한 전략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요약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애플이지 않을까. 물론 AI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혹은 애플이 좀 성적보다는 자사주 효과가 조금 더 컸다 보니까 시간에서 정말 잘 전거래일이 강했던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요소는 AI와 그리고 OLED라는 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좀 5월 7일 그러니까 애플 오후 11시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기대감을 안고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전거래일 역시도 애플 관련 종목군들 역시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의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AI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그동안 AI 쪽에 대해서 굉장히 부진했고 투자도 조금 더 소극적이었다. 특히 갤럭시 대비했을 때 좀 더딘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첫 AI 디바이스가 될 전망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4 칩이 탑재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미뤘던 출시가 지금 드디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이번 아이패드가 AI가 적용이 되었을 때 판매량에 대한 수치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OLED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애플이 OLED를 이제 스마트폰에 대비했을 때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적용처를 계속해서 확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OLED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었을 때 단가가 좀 많이 비쌉니다. 기존에는 좀 단가가 싼 LCD를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확대 적용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혹은 좀 기대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해왔던 AI라든지 OLED가 탑재가 된 신제품이 좀 출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판매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조금 더 갈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있는 만큼 기대감은 계속해서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6월 달에도 애플 관련 이벤트가 있습니다. WWDC라고 애플이 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해요. 이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라고 보면은 보통 청사진,
이제 기업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혹은 어떤 신제품을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주력을 많이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AI. 아무래도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좀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쪽이 아이폰 16 시리즈의 온디바이스 AI를 좀 탑재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원래 팀 쿡 CEO가 AI 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굉장히 많이 피했어요. 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좀 조만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코멘트를 한 것으로 보아서 좀 상당히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애플 같은 경우가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혹은 중국 쪽에서의 성적 부진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악재들이 많아서 주가가 사실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런 뉴스에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AI가 탑재된 아이패드, AI가 탑재된 핸드폰은 뭐가 다를까요? 기존의 핸드폰과. 기존 핸드폰과 다른 게 좀 네. 클라우드와 연결 없이 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갤럭시 S24 쓰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시간으로 좀 이제 인터넷 연결 없이 AI를 활용해서 좀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혹은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갤럭시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이제 핸드폰의 차별화가 크게 없었어요. 또 이제 카메라가 하나 더 세팅이 된다던가 혹은 화소가 얼마나 더 좋아졌다던가 특히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크게 주목도가 크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갤럭시가 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로 온디바이스 AI라는 출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갤럭시 S24가 나왔는데 전작 대비했을 때 판매량이 35%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자체가 새로운 기기가 나왔네? 그럼 나도 좀 써볼까? 그러면 좀 이제 100만 원이 넘는 기기를 사기 위해서 뭔가 그래도 전작 대비했을 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AI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2017년부터 침체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좀 차별성이 없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성숙기에 진입을 했었는데 지금 뭐 갤럭시라든지 애플도 그렇고 AI 쪽에 대해서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성장을 하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AI를 좀 출시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키워드를 본격적인 애플의 AI 시대라고 잡아봤는데 아무래도 애플이 IT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좀 남다릅니다. 보통 이제 시장의 선구적인 역할을 애플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좀 이제 그 콩나물처럼 생긴 뭐 에어팟이라든지 혹은 뭐 애플이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대감을 안고 좀 기대감이 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엑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엑셀 시장에 좀 참전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얼마나 많이 뜰 것인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애플이 AI 쪽에 대해서 좀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견고한 소비층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좀 수요가 크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수치도 보게 되면은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좀 저조했습니다. 실제로 좀 저조한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 하지만 프리미엄에 대한 스마트폰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프리미엄입니다.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프리미엄 쪽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보급형은 좀 더더라도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로 인해서 애플이 AI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번 신제품에 AI를 좀 탑재를 하게 된다면 판매량 같은 경우도 크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그다음에 보고 있는 쪽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인데 이번 1분기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이겼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소가 있기는 해요. 보통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애플이 하반기에 출시를 하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좀 뒤처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갤럭시 S24 효과가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애플이 다시 한번 1위의 자리를 탈환을 하기 위해서 혹은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을 다시 한번 빼앗기 위해서 AI가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도 보면은 좀 이제 사람들이 기술력에 굉장히 민감해요. 기술력이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화웨이가 스마트폰 기술력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도 AI 폰도 계속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물론 애국 소비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나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이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온디바이스 AI가 없기 때문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중국 쪽에서의 회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부도 AI가 좀 판단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지금은 이제 애플이 AI가 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의 수혜 업종은 아마 부품 관련주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부분을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수액 섹터라고 보면 제가 오늘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섹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애플 부품주도 있고 오늘 OLED 관련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OLED 관련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거기다 플러스로 힌지 관련주도 넣었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애플이 힌지 관련했을 때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게 돼서 단기적으로 애플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을 때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어서 수액 섹터를 함께 넣어봤어요. 애플 부품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애플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연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쪽입니다. 1차 벤더라고 할 수 있는 LG이노텍과 BH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인데 물론 이 기업이 1분기 굉장히 실적 잘 나오게 되면서 바닥권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천천히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WWDC라든지 혹은 AI 폰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좀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닥권 대비했을 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꺾이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단기 이평선 자체가 위로 급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실적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주가도 바닥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슈가 붙게 되면서 올라왔었는데 120선이라는 그 견고한 라인대를 좀 강하게 뚫고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다음에 LG이노텍 대비했을 때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게 BH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BH 차트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 거래량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BH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측면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도 굉장히 많이 쉬었습니다. 2년 가까이 쉬었던 종목군인데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애플 부품주이다 보니까 특성이 상저하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차트의 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바닥권에서 거래량 굉장히 많이 동반해서 그동안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해 나가면서 올랐던 부분들, 특히 전거래일에 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전거래일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거래량도 안 터졌고 거래 대금이라든지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는데 좀 많은 양의 대금이 들어간 쪽이 BH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이런 애플 보품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은 애플 보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LG노텍이 맞긴 한데 조금 더 업사운드, 그러니까 리바운드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는 쪽은 BH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부품주 LG이노텍과 BH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 개별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 그리고 급락한 종목들 짚어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종목 탑5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움직이는 거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적 자체도 잘 나와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여행객들 증가, 플러스 해가지고 유커에 기간해가지고 지속적인 실적 관련 모멘텀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구간대에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본느라는 종목입니다. 자, 본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일단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서 지금 이 3,500원대 저항 구간인데 이 해당 구간대를 돌파 시도를 해주는 만큼 추가적으로 돌파 이후에 강한 상방 나와주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이죠. 자,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화장품 관련되는 종목들이 호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느도 그렇고 마녀공정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제일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전체 이 차트가 전체적으로 하방으로서 하방으로서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들의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구간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25,000원 구간대만 잘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35,000원, 4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에이텀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에이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 어떤 모멘텀보다는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에서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다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보통의 이제 이런 구간대 지켜주는, 그러니까 급등하면서 이제 돌파 이후에 터치하고 장대 뽑아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지켜주는 기술적인 반등 패턴이 많이 나와줘서 지금도 보면은 시간에 또 반등 나와주는 자리가 결국에는 이 저항대 지켜줘야 될 구간대를 터치 지키면서 시간의 반등, 그러니까 오늘장에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나와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따라와줬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 번째로는 SGA 솔루션즈인데요.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한 이슈는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제 정보보호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의 안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위한 클라우드 심층 방어 보안 프레임워크에 관련돼 있어서 이 기술 개발 과제에 있어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공시가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적인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이슈적인 부분으로 움직여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원희 시스템이라는 종목.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국 타이어가 한원 시스템을 인수를 합니다. 인수함에 따라서 그 인수 관련돼 있는 발사의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은 종목은 에이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이텀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하긴 했어요. 50% 정도 이상 상승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일단 차트상 고점대 거의 약 6만 원을 찍어봤을 때는 아직도 저점이다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텀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도 지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부분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전력 부족에 따른 변압기 관련된 모멘텀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시세차익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화장품주 흐름이 특히나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행객 증가와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그중에서는 에이텀, 차트상 바닥 구간이기도 하고요. 공모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급락한 종목도 살펴봐야죠. 우선 탑5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시간에 급락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 신규 상장주라든지 아니면 이 지속적인 윗꼬리가 나와줬던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민테크라는 종목, 누가 봐도 이제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에다가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는 한 번 무너지면은 언제까지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음봉 나왔다가 양봉으로 나와주긴 했지만 지금 분봉상 보면은 그래도 이 양봉이 결국엔 저항을 맞고 무너지는 구간대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 저항에 맞고 또 조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 실망 매물 리스크가 이제 시간에 또 나온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신풍이라는 종목이에요. 신풍이라는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에서의 윗꼬리 물량이 나와주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저항 맞는 자리에서 윗꼬리가 계속 나와주면서 이 종목이 또 무너지겠구나라는 이런 실망 매물이 좀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SMC, SMCNC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 거의 한 2,000원 정도대, 조금 더 하면 2,100원 정도대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게 윗꼬리입니다. 윗꼬리. 그래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2,000원 근방에서. 그래서 지금 이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거는 얼마든지 또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따른 실망 매물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BK탑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BK탑스는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BK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 정리 매매에 따른 이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시간에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BK탑스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오늘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는 제가 BK탑스를 또 언급을 전에도 했고 오늘도 언급을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첫날이 마이너스 91%, 마이너스 88%, 91%입니다. 둘째 날은 마이너스 21%, 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긴 한데 일단 BK탑스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이 종목은 없어집니다. 이 정리매매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앞으로 이 HTS 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검색도 할 수 없고 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에서 찾을 수도 없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첫날 마이너스 98, 88 보면 알겠지만 이 정리매매 기간에는 등하락폭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매매했다가는 이렇게 뭐 하루에 마이너스 20% 정도면은 뭐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말 마이너스 막 50%, 80%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락한 종목들은 대다수 신규 상장주이거나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 종목들 위주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절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BK탑스입니다. 시간 외에서 급락했는데 상장 폐지 정리 매매 등 이 하락폭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 오늘 장에서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온라인 특별 이벤트 렛 루즈가 진행됩니다. 새로운 애플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에 대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신형 아이패드 공개를 앞둔 애플의 부품 관련주 만나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차트상 바닥 구간에 위치한 변압기 관련주 에이텀과 시간의 급락주로는 상장 폐지, 정리 매매 등 투자에 대한 주의 필요한 BK탑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승부주에 대한 힌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